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공판 준비기를 마치고 이제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변호인 측의 요구가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를 하루 더 달라 해가지고 아마 5월 한 15일, 16일 그때쯤 한 번 더 주고 이제 23일 정도부터 공식 재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 뒤에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나름 그런 좀 겸손한 척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걸 있다가 이제는 이제 할 말 다 하자 뭐 이제 그런 주의로 가는 것 같고요. 최순실 씨가요? 네. 그전에도 할 말 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뭐 송구스럽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힘들다 뭐 그런 그다음에 이 남부구치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 서울구치소로 다시 옮겨달라.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전략의 변화가 생긴 건가요? 전략의 변화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그 예의 차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본성이 드러난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팩트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속된 시점들이 대부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작년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한 이제 법에 정한 게 6개월까지만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연장을 안 하고 6개월 안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5월 말 에서 6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관련 그 게이트에 관련된 그 피고인들을 다 이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1심을 문제는 이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엮여 있는 건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뇌물 혐의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핵심 피의자들 최순실 씨, 뭐 안종범 씨 이런 분들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재판부가 이제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석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장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10월쯤에 가급적 1심 판결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 만료 시점이죠. 6개월인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나 김기춘 씨, 그다음 조윤선 씨 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났는데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당장 다음 이번 달이죠. 5월 20일 날 구속 영장 만기가 되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 신청을 이미 한 상태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하겠다라고 스스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걸 다 수용한다. 예컨대 뭐 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출국 금지라든가 또 거소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그래서 아마 보석을 가능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죄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속된 것 말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정호성 씨는 다 인정했죠. 정호성 씨는 대체로 인정을 했고 본인이 낸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수첩들을 증거로 제출을 한 상태이고 근데 나머지 이제 중요한 그 대상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10만 페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변호사도 추가 못 구하고 있잖아요. 저 이제 시사인에서 지난주에 안종범 업무수첩을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입수해가지고 51권을 전부 입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사 뭐 입수 못했나요? 네.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나요? 그 영업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왔던 그런 내용들 말고도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그 파도 계속 나오는 그런 화수분 같은. 이를테면은 블랙리스트가 노동계 블랙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계 말고. 네. 그래서 한국노총의 집행부와 그리고 이제 그 산별노조 이쪽 이 간부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찰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 분류를 해서 온건파, 강경파로 그래서 온건파 쪽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강경파 쪽은 어떻게 개인 비리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그런 개인 비리 모금하는 게 있었는지 또 그리고 한참 이제 또 박근혜 그럼 누군가가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은미 씨가 이제 북한 관련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북한 관련 모금 활동도 했는데 재미 동포죠, 신은미 씨가. 그분의 그 어떤 그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 개인 계좌니까 동결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계속 감시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또 청와대 수첩에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특검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제 몫이 이렇게 묶인 부분도 있지만 더 들여봐야 될 부분들이 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이 다시 이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이쪽 관련 부분만 다시 이제 특검법을 또 발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후속 작업들이 이게 지금 이제 큰 기점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그 10월쯤이 되겠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다양한 어떤 이슈로 확장돼서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적폐 청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적폐가 어디까지 있는지 적폐 어떤 발굴 그리고 적폐에 대한 이제 해석 차원에서 계속 어떤 캐내기 작업이 있고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시사인이 다른 좀 그 언론사하고 컨소시엄을 해갖고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꼭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웃음을 막 내냐? 2차 시기에는 이제 저희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분석을 했는데 2차 분석에서는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어야 그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유독 저희 그 젊은 기자 중에 안종범 전 수첩이 되게 악필인데 그걸 잘 읽어내는 기자가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본인도 악필이야. 글씨를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근데 잘 알아보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안종범 번역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번역기 같이 그다음에 전문가 붙여가지고 보면은 이 우리가 계속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수첩을 통해서 이제 어떤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문가 몇 분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청와대 그 정무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무비서관 출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수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부장검사 이상 출신의 검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그 그림 빨리 나옵니다. 예. 기자들이 바꾸는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그리고 기자들까지도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나오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팀장 할까요? 갑자기 좀 깔때기 들이대시네. 이건 깔때기가 아니라 이거는 숟가락 들이대는 제 밑으로 오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고재열 아니면 중재열로 갈게요. 아재 농담에 웃는 거 보니까 이 양반들 다 아재네. 저 저재열까지 할 뻔했습니다. 저는 안재열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재열? 재열에 안 한다는 건데 너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급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바꿔주세요, 패널. 자, 그러면 올해까지 어쨌든 이 건이 재판이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가면은 지금 이슈가 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덮여 있거든요. 이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증폭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총 42명이거든요. 팩트 체크니까 이게 디테일에 강해. 42명인데 대선 나가면 1등 하겠어? 42명인데 이제 핵심적인 의혹과 관련된 분들이 있고 관련된 피의자가 있고 이제 아닌 이를테면은 뭐 이화여대에서 뭐 학점을 뭐 이렇게
조작해서 그래서 기소된 그 교수분들 또 있잖아요. 정유라 씨가 들어오잖아. 네, 그런 분들은 재판은 이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이미 4월달에 다 구형을 했고요. 이제 유철군 교수나 이인성 교수, 이제 이화여대 교수는 다 구형을 한 상태고요.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도 이미 구형 5년을 받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그러니까 그런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좀 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10월까지 미뤄질 것 같고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 구속이 된 게 2월 달이에요. 그러면 8월에는 어쨌든 이제 6개월이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라서 그 선고가 어떻게 또 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만약 구속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때 선고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뇌물 공여 혐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지 다른 혐의자한테, 피의자한테. 알겠습니다. 전체 지금 구속된 분들 그러니까 큰 축에서 여러 축이 있는데 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학사 비리는 한쪽으로 빼놓고 블랙리스트도 국정농단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간의 뇌물 여기에 최순실까지 껴있는 이 삼각벨트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닌가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죠. 근데 이 사안이 재판 와중에 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과연 더 크게 부각받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부각받을 것이다?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상에서 결론이 나올 타이밍 정도 되면 재부각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공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면서 증인들이 나와서 뭐 예컨대 어제처럼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하는 워딩들이 간헐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소개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부각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새 정부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새 정부가 처음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과연 정부의 그 아젠다를 가장 큰 아젠다를 적폐척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일단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고민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양 진영에서 혹은 이 반발과 반목 혹은 이 투쟁의 연속이 오히려 더 큰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 가장 주목을 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정유라 씨가 귀국하는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1심 판결이 내려지는 타이밍 그때가 아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지금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은 새 정부와 관련된 이슈들이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고재열 기자님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다른 축으로 궤가 달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 박근혜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냐 강요죄냐가 갈림길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 기소는 다 무죄가 되고 강요죄로 틀어져 버리게 되면 새 정부로서도 좀 스타일이 확 구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뇌물죄와 강요죄 부분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재판부에 정리를 해달라는 부분이었어요. 뇌물이냐 강요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 쪽에서 두 쪽을 두 가지를 다 들고 오는데 우리가 뇌물죄면 강요죄가 안 되는 것이고 강요죄면 뇌물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 하나만 택해라. 택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에 대해서 강요죄라면 강요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뇌물죄면 뇌물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그러니 이거 하나를 정리해줘라. 검찰 쪽에서 정리해줘라. 교통 정리해라. 그게 첫 번째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5월 안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김대현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슈의 필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의 필요. 이미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어질 정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
적폐청산이라는 그 구도로 갈지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으로 갈지.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구속이 되면서 많이 그 심정적으로 소화된 측면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적폐청산이 한 40% 정도 된다면 적폐청산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40%라면은 국민 대통합이 중요하다. 이게 한 60%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권은 없나요? 기권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페이스에 흔들리게 훅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이 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물러섬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판 이 공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그 치열하고 일진일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디테일하게. 관심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한 몇 개월 동안은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은 그런 수면 안에서 서로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기간 지난 다음에 아까 정유라 씨가 오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판결 즈음에서 되던 간에 다시 이제 어떤 잠복해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 정치적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이제 어떤 첫 번째 1심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의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확장 그리고 전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가을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 한 가지 그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 사안을 구분해서 해달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강요죄를 만약에 버린다면 예컨대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강요를 넣어서 돈을 뭐 재단에 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부분을 뺀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삼성에게 강요죄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강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강요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요죄는 뺄 수가 없는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뇌물죄는 특수하게 삼성이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의 딸 그리고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어떤 존재 여기와의 또 다른 특수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돈을 주고받은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원에서는 둘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한 것은 일종의 그 강요의 느낌이 있어. 뇌물로 다 가긴 했지만 그리고 비대게 직접 꽂은 거는 뇌물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의 교통정리 좀 해놨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 체크. 정유라는 언제 들어와요? 정유라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뭐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을 얘기하세요. 날짜를 답변하세요. 날짜. 언제 들어옵니까?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그러게 출마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덴마크 법원은 아마 보통 통상 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고 볼 때 그러면 6월 7월 경이 아닐까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상고까지 하면요? 그러면 이제 더 늦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본인의 자녀 그 애를 볼 수 있게 해주면은 들어올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될 사항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 물밑에서 이게 된다면은 급속도로 또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애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거는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지언데 그게 과연 우리 정서, 국민 정서에서 맞을까?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애를 계속 보는 거냐 아니면 잠깐 보는 거냐 뭐 이런. 아니 거기서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보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덴마크에서도 팩트 체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딱 걸렸다. 그러고서 무슨 출연을 한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고. 저희가 지난 겨울에 확인한 거는 팩트 체크 없으니까 두루뭉술 넘어가도 되잖아. 정유라 씨가 엄마잖아요. 애 엄마인데 그럼 애 아빠가 있잖아요. 애 아빠는 우리 시사인에 늘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내가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터뷰를 몇 번 했죠. 그런데 그 신주평 씨한테 애를 지금 이렇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둘이 이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혼 이제 그런 과정 거치지 않는데 이혼은 아닌데 그냥 분리된 거죠. 그런 별거 중 법적으로는 부부. 결혼을 안 했었으니까 결혼 신고를 안 했었으니까. 결혼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야, 이건 묘한 관계가 많아 참. 야, 두루뭉실하게 가만히 있어도 팩트 체크 야단 안 치잖아요. 저는 이제 언론 사주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저분들 예를 들어 조윤선 씨 이런 경우도 지금 블랙리스트. 조윤선 씨 같은 경우는 생활이 무척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얘기 나온 건 없나요? 5분에 한 번씩 시간을 묻는다는데 그 벼랑 안에 4분으로 땡겨졌다든지 6분으로 좀 늦춰졌다든지 이런 보도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법률가답게 예. 재판 이후에는 이제 재판에 집중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재판도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의 최종 어떤 그 결재권자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재판과 또 연결돼 있어서,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법리 논쟁 이렇게 변호사 출신이어가지고 법률 논쟁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법률팀이 붙어 있는데 이쪽 그 특검팀은 소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조윤선 씨 같은 경우도 남편이 김현장 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강의 법률팀. 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습니까? 이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재판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평은 좀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또 안종범 업무 수첩 얘기로 들어가는데, 예, 그 수첩이 일종의 적폐실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수첩이 말해주는 게 많습니다. 예. 아까